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다들 힘드시죠? 하지만 저희는 해야 합니다. 어, 오늘 배울 거는 드디어 저희가 배포 간단하게 배울 거고, 오늘 배우는 내용은 지금 당장 써먹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론트 엔드 개발자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이거를 매뉴얼 삼아서 보실 것 같아서 이거는 유튜브로 영상을 좀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배울 게 뭐냐면 프론트엔드 인프라라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프론트엔드 배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포를 잘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버스를 사용해 왔는데 저희가 동아리에 들어오시면은 AWS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세팅 어떻게 하는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자, 리액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는데, 리액트 페이지를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한 코드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액트의 코드를 주는 서버가 있을 텐데, 그 서버로부터,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모두가 동일한 그 리액트 페이지 코드를 받게 되는데, 각자 보여지는 화면은 어떤 사람이 로그인이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액트 코드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만을 받아와서 브라우저에서 직접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에서 내려오는 응답이 달라지는 거지.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파일 자체는 나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는 거의 의미는 누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코드 파일을 제공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튼 이것 코드 파일을 제공을 해줘야 되기는 하니까 어디에다가 그럼 저장을 해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서버용 컴퓨터는 여기서 서버는 이제 백엔드 서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는 성능이 엄청나게 좋고 대신에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런 서버 대신에 더 가벼운 곳에 저장을 하는 게 비용상 더 좋겠죠. 그래서 좋은 컴퓨터 EC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좋은 컴퓨터 대신에 그냥 간단한 저장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두고 넣었다 뺐다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S3라는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EC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뭐 CPU 유닛, CPU 코어, 메모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구매할 때 이런 것들 보는 것처럼 EC2도 AWS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랑 동일한 거다. 그래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이런 성능을 고려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코드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스토리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DN인데요. 어, 저장소에 가지 저장소에 저장된 그 코드를 모두 동일하게 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이 멀어지면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 스토리지를 뒀다, 하나 뒀다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접속이 매우 빠르게 되겠지만 저기 미국 사는 사람들, 뭐 중국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접근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꺼내올 때 어떤 지역에서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스토리지를 두고 한국에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리진 서버는 뭐 한국에 있겠죠? 이 한국에 두고 이 전 세계 각지에다가 모든 각각의 지역들에다가 캐싱을 할 수 있는 노드들을 둬요. 이제 그런 캐시 노드를 두고 스토리지랑 연결을 해두면 스토리지의 값이 바뀌면은 알아서 이 캐시 노드의 값도 변경을 해주고 그럼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캐시노드 쓰면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캐시노드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적어놨는데 그 기본적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저로부터 가장 가까운 캐시노드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여기에 저장된 파일이 있으면 바로 유저한테 전달을 하고 파일이 없으면 이 스토리지 요청을 보내죠. 그러고 나서 얘가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그 다음 사람이 요청할 때는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캐시노드에서 바로 꺼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WS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거를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그래서 사용을 할 거예요. CDN이라는 게 S3로부터 리소스를 받아서 캐싱해 놓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저는 캐싱된 리소스를 받는 거지 S3에 직접 접근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알아볼 시간 아니고요. CI/CD 하나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I는 뭐냐면 코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YML 파일 가지고 계속 얀체크올 엄청나게 돌렸었잖아요. 그런 게 다 CI라고 불리는 건데요. 요거는 어, 코드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 올려도 되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적으로라도 체크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일단 품질이 무조건 이 테스트 코드 안에서는 다 테스트 코드네. 죄송합니다. 이 CI 코드 상에서 설정한 대로는 다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버그 이런 것들도 이 CI 단계에서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CIYML 파일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메인 브랜치에 풀 리퀘스트가 들어오거나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 CI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언제 실행될지 시점을 저희가 정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안 체크홀을 돌려서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이안 체크홀을 통과하는지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해준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해봤는데 CD라는 것도 사실은 세팅을 해두면 너무 좋거든요. CD도 이제 버셀을 쓰면 자동으로 버셀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AWS는 그런 걸 자동적으로 해주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가 뭐 코드를 푸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GitHub 같은 경우는 GitHub 액션이라는 자체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GitHub 액션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코드가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서버를 띄워서 감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언급을 해두고요. 젠킨스 이런 거 쓰시는 경우는 이제 독립적인 서버를 띄워서 코드 변화를 감지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프론트엔드 인프라 배포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배포를 자동화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배포를 자동화할 때는 이제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권한 세팅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사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서버에서 직접 배포를, 아, 죄송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백엔드를 하시던 분들 대상으로 넣었던 거라 잠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지워뒀고요. 이제 저희가 배포 자동화를 할 건데,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애가 있고, 권한이 없는 애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이 접근 권한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를 AWS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게 IAM이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리소스에 접근을 할 때,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작업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루트 계정이 아니더라도 이 배포 자동화 도구가 그 AWS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버 주인인데 나 말고 다른 대리인이 자동으로 배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그 대리인한테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런 설정을 IM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배포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AWS 계정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바로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로그아웃을 해보고 그 AW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계정 생성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절차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카드 번호도 다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 단계 딱 다 거치셔서 AWS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티어가 만료되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메일 별칭을 사용하시면 프리티어 계정을 하나 더 팔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본인이 쓰는 이메일 뒤에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별칭 이메일을 만드시면은 새로운 계정으로 인식해서 프리티어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리티어 다 써서 계정은 있는데 프리티어를 다 썼다라고 하면은 이런 별칭 메일 하나 만드셔서 이걸로 회원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루트 계정이라는 거를 만든 거거든요. 루트 계정은 말 그대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루트 계정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털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된 권한만 수행하는 IM 계정으로만 작업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게 S3 클라우드 프론트 IM 계정 자체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권한을 가진 IM 계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쭉 캡처를 달아놨는데 만약에 영상 보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그 스크린 캡처 쭉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로그인을 해줍니다. 음,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뜨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정상적으로 들어가시면 다 뜰 거고요. 이렇게 IM 유저 사인인이 맨 처음에 뜨거든요. 근데 저희는 루트 계정밖에 없기 때문에 사인인 유징 루트 유저 이메일 요걸 클릭해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루트 유저니까 제가 쓰던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FA도 설정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 다 설정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콘솔 창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 IM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IM 보이는데 안 보이시면은 IM 그냥 쳐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IM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오는데요. 사용자를 클릭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 생성 클릭해서 사용자 이름을 정해 볼 건데 어떻게 지금 좋을지는 그냥 본인이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이름 아무거나 정해주시고 이제 요 체크 표시를 사용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M 계정을 사용해서 이제 로그인을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루트 이메일 말고 이 IM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서 스토리지 만들고 뭐 CDN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어서 이거를 켜놓을 거고요. 그럼 안 켜는 경우는 어떤 거냐? 이제 사람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GitHub 액션 이런 애들한테 주는 권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체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쓸 거기 때문에 이걸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 시 새 암호는 저장 안 해도 되고 저희 사용자 지정 암호를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로그인을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설정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다음 눌러서 권한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DN이랑 S3랑 IM 자체에 대한 권한 요거를 이제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정책 연결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가 S3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3 이렇게 치시면 아마존 S3 풀 액세스가 있죠.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도 저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도 쳐보시면은 이렇게 뜨죠.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패스워드 바꾸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M 유저 change password 요 세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거 뜨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 클릭을 해주시고 요 세 개 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이름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메모장 켜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콘솔 로그인 URL이 나오는데 이게 되게 좋거든요. 저희 계정 정보를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복붙해서 둘게요. 대신에 이제 사용자 이름 요거랑 암호는 이제 클릭이래. 그 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력창 가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꼭 암호는 요거 표시 버튼 누르면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세 가지 다 복사해서 메모장이든 어디든 저장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여기 CSV 파일 다운로드 있거든요. 요거 다운 받으시면 요 세 가지 정보를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내가 잘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요거 꼭 다운로드 받아서 잘 보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루트 계정은 모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정된 권한만을 가진 IM 유저 가지고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아웃 해주고 저희가 처음 이제 여기다 복사를 해놨었던 요 링크를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IM 유저 사인인이라는 그 창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쓰셨던 와플 어쩌고 디플로이 요거를 유저 네임에 넣어주시고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쓰던 거, 썼던 거 요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사인인 해주시면 이때 들어간 거는 IM 계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루트 계정이 아니라 S3 권한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권한 그런 것들만 한정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가 허락하지 않은 EC2 이런 거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왜 이게 이렇게 되지? 뭐 요런 데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아마 권한 없다고 뜰 건데요. 근데 좀 길어서 귀찮으니까 여튼 권한은 우리는 허락된 것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죠? 서비스 카탈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저희가 이 IM 계정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AM 계정으로 S3랑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먼저 S3부터 설정을 해줄게요. S3 쳐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버킷 만들기가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서 뭘 해볼까요? 와플 디플로이 아, 네. 2025 디플로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버킷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연우킴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뭐 권장된 대로 다 해두시면 되고, 네, 다 그냥 권장된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버킷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 코드가 저장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네들을 캐싱을 해둘 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들어가셔서 세팅을 할 겁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설정을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디스트리뷰션 네임 이런 거 치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오리진이라는 거를 설정한 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얘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캐싱을 할 텐데 캐싱을 그럼 어디다가 하냐? 이제 그거를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S3로부터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S3로부터 값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있다라고 잘 뜨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골라주시고. 오, 근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UI가. 뭐 좋아졌다라고 하면 좋아진 건데 참 쉽지 않네요. 나머지는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AF 요거는 그냥 원본 설정대로 해두시면 되는데 이게 활성화하면은 요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비활성화 해주시면 돼요. WAF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eate Distribution 해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원본이 이렇게 잘 들어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럼 이제 AR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ARN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자주 쓰기 때문에 이거 메모장에다가 저장해 둘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S3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자동으로 세팅이 됐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일단 제가 그 전 슬라이드 걸 안 했네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캐싱을 해서 결국 가져다 주는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SPA니까 내가 뭐 리액트 라우터 이런 걸 사용해서 뭐 원래는 원본 URL만 있는데 뭐 슬래시 어쩌고가 더 붙는다든지 하면은 그 정상적인 응답이 아니라고 얘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막 사공상 포비든 막 이런 거 뜨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 오류 응답 생성 요거를 사용해서 금지된 요청에 대해서는 에러 리스폰스를 내려줄 건데 어떤 걸 내려주냐? 여기 원본 파일에 있는 index.html을 내려주고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내려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고침할 때 이제 사공산 뜨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셀에서 버셀 다 제이슨 써가지고 그 새로 고침 오류 뜨는 거 막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S3 정책 변경하러 갈 건데 제 생각에 뭔가 변경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은 어떻게 변경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권한이 있어요. 헉, 진짜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거를 예전에는 일일이 다 쳤어야 됐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다 세팅을 해주는군요. 좋습니다. 이제 이게 들어가면은 그 클라우드 프론트가 S3로부터 잘 받아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자동으로 세팅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정책 설정 이런 것들 하고 싶으시면 요 파트 들어오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CORS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나 뭐 리소스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 할 때 사용하실 때가 있어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세팅은 다 해놨고요. 스토리지랑 클라우드 프론트 세팅은 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배포를 위한 IM 설정을 해두고 그거를 GitHub 액션한테 줘서 잘 돌리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IM 계정을 하나만 더 생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럼 IM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들어가시고 와플 2025 디플로이 어 액션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사람한테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정책을 생성해 줄 텐데 이제 풀 액세스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GitHub 액션 이런 거는 이제 외부가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정책을 생성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생성을 하냐라고 하면 이제 제이슨 켜주시고 이 뒤에 제가 몇 번째 슬라이드였더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에, 죄송합니다. 여기에 S3 이름이랑 클라우드 프론트 ARN을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이름 그래. S3 이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었네요. 다시 IM으로 돌아가서 사용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음, 사람이 아니니까 체크 안 해주고, 직접 정책을 연결할 거고, 정책은 생성하겠습니다. 그러고, 요거를,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에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 해놓고, 여기에서 저희 S3 이름이 이었거든요. S3 이름 적어주고, ARN 이름도 여기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주면, 음, 네. 제가 하나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S3 이름에 요거랑 이 버킷 자체도 사실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이 밑에 하나를 추가를 해뒀고요. 이걸 사용해서 다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 나열, 읽기, 쓰기, 뭐 멀티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책 이름 설정을 해줄 건데 뭘로 할까요? 플, 디플로이, 액션, 폴리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정책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이 생성되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지금 얘 권한 설정해 주려고 한 거니까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와플 디플로이 액션 폴리시 보이시면 요거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뜨는데 사용자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액세스 키를 만들어서 이제 액션 얘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 자격 증명 요 탭 들어가셔서 그 어떻게 하면은 얘가 이제 네, 호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액세스 키를 사용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키 만들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CLI 쓸 거고요. 클릭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명 태그 값은 말 그대로 이제 설명 용도로 쓰는 건데 적어주시면 좋아요. 멀티플로 액션 액세스 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액세스 키랑 비밀 액세스 키 있는데 이거 반드시 CSV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액세스 키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CD를 한번 구축을 해볼게요. 저희 GitHub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 템플릿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고 요거를 기반으로 디플로이 이그젬플을 제가 하나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얘를 클론을 잘 받으셔서 저는 이미 클론을 받아놨기 때문에 윅 6에다가 저는 아직 안 받아놨네요. 아이고. 클론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들어가서 이거 해주시고 yarn 인스톨 해주시고 잘 돌아가죠. 체크 올 해서 진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되지 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CD를 구축하기 위해서 CI 파일을 좀 CI 파일이래. 그 몇 개 파일을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ithub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워크플로우스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거를 실행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게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정해진 폴더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 배포도 뭐 내가 어떤 브랜치에다 뭔 짓을 하면은 자동으로 돌려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 .github workflows 요 폴더에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정해볼 텐데 저는 이제 deploy 클라이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확장자명은 YML이라고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deploy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코드가 있어요. deploy 클라이언트 요거를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뭐 액세스 키 아이디, 액세스 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뭐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가진 권한이 뭔지를 이제 요 키 아이디나 액세스 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얘가 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밀로 저장을 해둬야 돼요. GitHub 액션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비밀 키를 설정할 수 있는 그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들었었던 이 프로젝트에 세팅스에 들어가시면 이런 비밀 정보들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구나. Secret and Variables 들어가셔서 이 액션과 관련된 시크릿은 다 여기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AWS 키 아이디 저는 이미 이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CSV 파일에다가 넣었었던 그 내용물을 넣으시면 되겠죠. 액세스 키를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add secret 해주고 또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죠. AWS 시크릿 액세스 키도 있어요. 이것도 여기 CSV 파일에다가 넣었던 거 그대로 넣어서 add secret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 PPT상에서는 뭐 비트 구글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구글 클라이언트 그 구현하다 보니까 껴서 들어간 거고 여러분은 두 개만 딱 있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표시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올려주고 오리진 메인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CI밖에 없는 이유가 어, 네,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일단 CI는 통과를 했고 액션스 들어가시면 CD 세팅이 죽었군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가 여기까지 잘려가지고 밑에 걸 못 봤는데 밑에 부분에 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안 넣었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S3 이름이랑 클라우드 프론트 ARN 그 이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S3 이름 요거죠. 요거 넣어주시고 그 클라우드 프론트 이름 같은 경우는 요거입니다. 요거를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걸로 런을 돌릴 수 있어요. 컴에 올리시고 메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디플로이 클라이언트 잘 뜨네요. 기다려 볼게요. 네, 좀 기다리니까 한 30초 걸렸네요. 괜히 누가 끊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체크 체크 뜨면은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들어가시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배포 도메인 이름 이렇게 뜨거든요.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HTTPS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치시면 이런 식으로 배포된 게 잘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본 세팅이었죠. 이런 식으로 배포가 완료되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중복됐네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디플로이에 방금 전에 실패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가끔씩
뭐 PR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일이 PR을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워크플로우 같은 거 사용해서 다시 배포를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워크플로우가 뭐냐면 액션스를 들어가시면 이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플로이 클라이언트를 한 번 더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rerun, all jobs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를 뉴 워크플로우 사용해서 띄워줄 수도 있어요. 어? 죄송해요. 디플로이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얘를 클릭해서 run workflow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은 못 봤는데 그냥 영상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콜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ORS를 여러분들이 과제하면서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겪으셨을걸요? 그래서 지금은 힘든 거를 모르시겠지만 이제 토익 프로젝트 가시면은 정말 죽을 맛이실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 이제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스는 한 번쯤은 꼭 겪게 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악명 높은 콜스 개념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사실 되게 해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백엔드 문제인지 프론트 문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도 해결하는 방법은 고정이 되어 있다. 어려운 에러가 아니다. 근데 당황스러워요. 처음에 보면은 누구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웨거에서는 되는데 사이트에서는 안 돼요. 뭐 이런 이슈들 이거는 다 콜스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리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리진이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오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URL에서 프로토콜이랑 호스트, 포트를 모두 합친 걸 오리진이라고 해요. 뭐 예시로 들면 https daxgoogle.com 그리고 포트는 안 보이는데 https는 기본적으로 443이거든요. 그런 포트까지 포함한 이 값이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리진 아마도 그 구글에 있는 그 구글 닥스를 관리하는 그 서버겠죠. 요거를 오리진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거는 그 오리진 안에서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오리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면 또 폴리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폴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폴리시냐?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폴리시냐라고 하면 브라우저랑 서버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는 건 곧 정책이고 정책이라는 건 폴리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만의 규칙 이런 것들이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동일한 오리진에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same origin policy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오리진에서의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정책은 cross origin policy예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동일한 오리진에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내가 구글 닥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 화면에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구글 닥스한테 데이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권한을 빡빡하게 체크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구글 닥스한테 받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받아놓고 화면에 뿌려줬는데 다른 오리진에서 또 데이터를 받아오려고 해? 요거는 브라우저가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음, 우리 그림판에다 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런 굳이 막느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뭐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 닷컴 해서 들어가잖아요. www.naver.com 444 포튼 생략할게요. 그러면 요 화면에서는 당연히 네이버 메인 창이 보이겠죠? 네이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해커가 머리 좋은 애가 사람들이 헷갈리게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바 이렇게 해서
오리진을 새로 파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네이버랑 화면을 똑같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프레임 같은 태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에서 네이버 창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프레임이 뭔지는 한번 찾아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마치 팝업처럼 여기 이 태그 내용 안에서 다른 웹사이트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이바라는 애 안에 이제 그 네이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네이버에다 회원가입을 할 때 이 네이바라는 애가 그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긁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오리진에서 받아오는 요청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측에서 미리 보안상의 이유로 막아줘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리진 폴리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지켜야 될 때,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내용, 특히 서로 다른 오리진에서는 보안상의 이슈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닥스 구글 닷컴에서 우리가 이, 이 얘가 배포된 그 스토리지에서 그 데이터를 꺼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는 따로 제한이 없어요. 이런 걸 세임 오리진 폴리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닥스 구글 닷컴이라는 오리진에서 화면을 꺼내놓고 데이터는 다른 곳에서 받아와.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허를 해요. 브라우저가. 브라우저가 불허를 한다.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네이버인데 네이버에 있는 걸 꺼내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일단 막고 보는 거죠. 이런 악성 접근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서버 요청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현재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은 애매하니까 오리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연우블로그닷컴 요거를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얘가 위치한 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얘가 내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연우 서버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보고 있는 오리진은 얘인데 데이터를 새롭게 받은 애는 다른 오리진이죠. 이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오리진 폴리시에 걸리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입지 죄송,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 오리진 뭐래, 콜스가 뜨겠죠?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 인터넷 같은 경우 인터넷이네 저희 스누 인턴이죠. 스누 인턴 만들 때도 오리진은 버셀이죠. 오리진은 버셀인데 데이터는 우리 API 서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주냐라고 하면 특정 오리진에 대해서는 파일을 가지고 가도 된다고 서버에서 허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청하는 오리진과 제공하는 오리진이 다르긴 한데, 이, 이 연우 서버라는 애가, 연우 블로그닷컴이라는 오리진이 요청했었던 거야?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파일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허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사례로 조금 되돌아가 보면, 이제 네이버라는 애가, 네이버? 얘는 믿을 만한 친구야. 내 데이터를 가지고 가도 브라우저가 열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가 허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네이버의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네이버가 누가 봐도 좀 악성 데이터잖, 그래, 악성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네이버에서 허용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아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건 서버는 요청을 항상 잘 제공을 하거든요. 서버가 뭔가 이걸 가려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랑 서버 사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규칙이다 보니까 서버랑 서버끼리는 COP나 SOP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 본 요청을 보내기 전에
프리플라이트 요청이라는 걸 보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제 오리진이죠. 저의 오리진 이외에 다른 곳에다 보내려면 일단 본 요청 말고 프리플라이트 요청이라는 걸 뿅 하고 보내서 얘가 허용하고 있는 오리진이 뭔지 파악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허용하는 오리진들을 쭉 보고 어, 이 오리진은 허용이 안 됐는데 그러면 아예 본 요청을 안 보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막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막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요거를 조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래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던 걸 이렇게 배열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이 서버를 내 오리진이라고 인식하는 곳 뒤에다가 숨겨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브라우저 사이에다가 CDN을 놓고 이 CDN을 거쳐서 서버 응답을 받게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버로 가는 요청이어도 얘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오리진이 항상 동일해져요. 얘는 왜 그럼 COP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같은 오리진으로부터 받으니까 SOP가 되는 거고 얘는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스토리지랑 뭐래 그 CDN이랑 그 뭐야 서버 사이의 응답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서버 간의 그 폴리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콜스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정석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왜 방법 원투가 네, 이렇게 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방법 원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를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방법 1이 뭐였죠? 서버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서버 개발자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요. 아, 나 콜스가 뜨는데, 이 도메인에서 이 도메인이랑 개발 환경에서 URL에서 콜스가 뜬다. 요거를 좀 풀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허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아 얘는 되는 오리진이야 이런 것들을 서버에서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근본적으로 콜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팅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어쩌고 API로 끝나는 요청에 대해서는 다 그냥 서버로 요청을 넘겨버리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뒤에 방법을 쭉 달아놨는데 근데 얘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요거는 그냥 제가 뒤에다 붙여놓은 요거 따라서 쭉 해보시면 됩니다. 요 원본 들어가셔서 원본 생성하시고 그 원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버로부터 응답도 이 클라우드 프론트가 받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받을 수 있는 소스, 그 소스 자체를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작도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떤 경로 패턴에 대해서는 스토리지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어떤 경로 패턴에 대해서는 뭐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겠다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아래를 거쳐서 하시면 다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는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콜스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프론트 설정, 뭐 원본, 오리진 설정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있어요. 이제 비트가 생성한 개발 서버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프록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개발 환경에서도 요 로컬호스트 5173이라는 애가 오리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에다 두고 얘가 응답을 받아서 브라우저에 넣어주면은 그 콜스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 이 프록시라는 요 파트 있죠. 요걸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서버 도메인이나 클라우드 프론트 도메인 이런 식으로 넣어서 API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오리진을 변경해서 요청을 보낸 다음에 이 비트 개발 서버가 받아서 브라우저에 띄워주세요.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환경과 배포 환경에서 콜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많으실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과제인데요. 오늘은 과제가 많습니다. 대신에 3주의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스누 인턴 로그인 회원가입은 됐으니까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랜딩 페이지를 생성하는 게 이번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 필터링이랑 찜하기 기능을 구현하는 게 과제고요. 좀 빡세요. 이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고를 3개씩 보여주시면 돼요. 요 2개는 그냥 제가 요거 너무 길어져가지고 2개만 넣은 거고요. 이 공고 3개씩 보여주고 페이지네이션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 보이시죠? 페이지네이션 버튼 5개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사진 안 보일 거예요. 요거는 넣지 말고 그냥 블럭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요청 같은 경우는 get API post 요청 사용해 주시면 되고 API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고 필터를 만드셔야 되는데 필터가 모집 상태, 업종, 최신순, 직군 필터, 그리고 초기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4개가 있는 거예요. 직군 필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직군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 선택이 가능하다. 뭐 기획, 디자인, 마케팅 3가지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럼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쿼리 파라미터를 활용하시면 요청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집 상태, 업종 최신순, 초기화 이런 것도 버튼 클릭 시에 필터링을 다 구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자세한 거는 제가 피그마에다가 적어놨는데 일단 API 스펙 말씀드리고 피그마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옵션을 보내시면 되냐? 일단 미리 말씀드릴 거는 쿼리 파라미터 사용하실 때 인코딩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세팅을 URL 서치 파라미터 사용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뭐 특수 기호 이런 것들이 깨질 수 있어서 요거 반드시 인코딩 해주시고 여러 개 값이 합쳐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URL 서치 파라미터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틸 함수는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요 유틸 함수를 참고하셔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인코드 쿼리 파람스라고 해서 여기 파라미터로 뭐 스트링이라든지 뭐 넘버라든지 이런 리스트도 다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마 스트링 넘버 불리언만 넣으시면 상관없어요. 이번 과제에서도 요 3가지 타입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유틸 함수 참고해서 구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쿼리 파라미터를 어떻게 보내면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총 필터가 4가지라고 그랬죠. 직군이랑 모집 상태, 업종, 최신순 요 3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직군 같은 경우는 스트링 리스트를 인코딩 하시면 돼요. 어떤 징후가 있는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is active는 뭐냐면 이거 뭐 하니까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모집 마감되지 않은 것만 불러오는 요거 모집 상태. 이 모집 상태 필터가 is active예요. is active는 불리한 쓰시면 돼요. 얘도 필수 아닙니다. 그리고 오더 요거는 정렬 기준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정렬 기준 아이고 요 최신순 보이시죠? 요 최신순 요게 정렬 기준이고요. 이게 마감순인지 뭐 최신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더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은 업종. 그래서 뭐 어떤 업종인지를 선택하시고 요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얘도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예시를 붙여드렸는데 직무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모집 중인 것만 도메인의 해시태그 이런 경우는 직무는 롤스에 넣으시면 되고요. 자, 롤스에 프론트 들어가고 모집 중인 거는 true죠. 그리고 도메인은 해시태그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다 쿼리 파라미터로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 직무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이렇게 있는데 직무가 아, 앱 개발이네요. 백엔드 개발이랑 앱 개발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백엔드랑 앱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퍼센트 투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인코딩 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넣지 말고 요 util 함수 참고해서 URL 서치 파람스 반드시 사용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이제 직무 카테고리랑 이제 도메인 이름 목록 이런 거는 이미 정해진 그 문자열들이 있거든요. 이제 개발은 프론트, 이제 서버 백엔드는 백엔드, 앱 개발은 앱, 뭐 데이터가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분야 이런 것들이 있고 디자인, 플래너, 마케팅 이런 것들도 쭉 있거든요. 요거를 다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이름 보시면 아시겠죠? 핀테크, 헬스테크, 뭐 교육, 뭐 이커머스, 뭐 모빌리티 막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도메인 이름 목록 여기에 들어간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쿼리 파라미터 처음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미 이거 만들어진 링크가 있어요. 요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 세 개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뜨고 모집 중이면 어떻게 뜨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요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링크로 들어가서 체험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페이지네이션을 음, 작살났네요. 나도 구현 못한 것 같은데. 여튼 만약에 내가 필터를 뭐로 했을까요? 뭐 모집 중인 게 별로 없는데 뭐 마감 임박 순위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네이션을 걸어놔도 이 마감 임박 순위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구현하는 게 추가 스펙이고요.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다음에 찜하기 여부에 따라서 북마크 표시가 다르게 보이도록 하시면 돼요. 이제 이 회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북마크 정보가 다르겠죠. 그래서 로그인한 이후에 이런 까만색 북마크 버튼이 보이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북마크 버튼을 까만색을 클릭하면 찜하기가 해제가 돼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는 북마크가 있다고 하면 눌렀을 때 찜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시면 되고, 찜하기는 요거 쓰시면 되고, 찜하기 해제는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됐으면 그 북마크 클릭했을 때, 아, 뭐 이런 식으로 다 북마크가 해제된 상태로 보여주시면 돼요. 만약에 찜하기 버튼을 빈 상태에서 누르면은 로그인 유도 무달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 포커싱이랑 필터 저장은 추가 스펙으로 제가 드렸는데 필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고 하나만 선택 가능하면은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모집 중 선택했으면은 여기 이렇게 적용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 개 선택 가능하면 그냥 진하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추가 스펙 3에서는 필터 저장인데 적용한 필터랑 페이지네이션이 새로 고침에도 유지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API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et API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습 북마크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그인한 유저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한 경우에는 헤더에다가 JWT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빈 상태로 요청 보내시면 이습 북마크가 다 폴스로 처리돼서 나올 거예요. 그거를 고려를 해서 구현을 해주시고요. 이때 필터링을 하려면 적절하게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를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요거 따라서 구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스웨거를 참고를 해주세요. 요거예요. try it out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거든요. 요거 보셔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PI 상세해 볼게요. 그 북마크 추가하는 거죠. 추가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가 누군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헤더에 JWT 담으셔야 되고 포스트 아이디는 패스 파라미터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내려오거든요. 포스트 아이디가. 요거를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1월 7일까지 구현을 하면 되고요. 중간고사가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애매한데 11월 7일까지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원이 3명이시면 추가 스펙 하나 포함해서 구현하시면 되고 과제 스펙이 좀 많아요. 그래서 3주 동안 구현하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위에 거는 대부분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사실 그냥 정답 나와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코드에 바로 갖다 쓰진 못하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2는 동일하게 모각작이고요. 8시 전까지 모각작 인증샷 찍어서 프론트엔드 잡다음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